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최저임금 인상, 그 후폭풍도 거센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열심히 논의 중이죠.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로 보는 시각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될 거라는 외침 여전합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프랜차이즈나 패스트푸드에서는 아예 무인 영업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극장이나 열차표 끊으셨을 때 보셨죠? 무인 발권 주문기, 키오스크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합의점을 살펴봐야 되고 어떤 원칙을 다시 살펴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봅니다. 경제 톱뉴스 오후 3시 한가운데 이 금리 관련된 소식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상조회사 이야기입니다. TV만 켜면 상조회사 광고 꽤 많이 나옵니다. 각종 사은품과 전자제품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유교 전통의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회사들, 고객들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본 잠식 회사가 굉장히 많고요. 계약 철회 시 고객이 부담해야 될 것도 큽니다. 뭐가 문제인지 지속적으로 대책 세우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부쩍 추워졌습니다. 12월에 어식 백세를 비롯해서 12월 첫 주 장바구니 물가도 오늘 생생장바구니에서 준비해드립니다.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최저임금 올해보다 16.4% 올라서 7,530원이 됩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도 그렇고요. 이 최저임금 논란 작년부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조건이 조금 마련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부작용,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떤 고통 이야기까지 갈등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틈새를 비집고 상대적으로 영세업장이라고 하긴 어렵죠. 프랜차이즈나 패스트푸드 중심으로 무인 영업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직원들이 했던 일을 기계에 맡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업계의 풍경과 또 논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유통학회 유통포럼 회장이시죠. 동덕여대 김익성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저임금 사실 갈등과 폭이 컸습니다. 노측에서는 10,000원이라는 상징적인 명제가 나왔고, 상징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 사측 달랐는데, 결국 인상된 안도 결정됐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좀 내년부터 나아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최저임금을 받는 이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이 이제 그 최저 수준인 이 최저임금이 약 한 16.4% 내년부터 오르면서 저는 이제 그분들의 생활은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 문제는 이제 정부가 따뜻한 경제를 지향하면서 최저한의 어떤 생활 보장을 하는 따뜻한 경제를 유지하겠다. 또 네. 나름대로의 어떤 이 소득을 통한 그런 소득 주도의 경제를 하겠다는 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천만 원 벌금은 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 최저 근로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업계 혹은 업종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당연하죠. 예, 부작용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1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나 고용주들은 이제 임금 상승 그 자체가 이게 이 시급이 되든 월급이 되든 전부를 다 함께 올려줘야 되거든요. 네. 또 관련해서 임금이라든지 보험들도 함께 올려가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이제 그 관리적 부담이 저는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런 부담에 대한 어떤 이 고민들을 좀 더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최저임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받을 만큼의 어떤 법 제도이고 사회적 합의인데 개별 상황은 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부작용 봐야 된다.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일종의 노노 갈등이 되는 양상도 있지 않습니까? 올려주겠다. 그렇죠. 네네. 기존에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 분들의 어떤 노노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자기 월급에 소위해서 파이는 크지 않는데 그 파이를 줄이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의 오히려 그 월급은 좀 줄어들 것이고 네.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비정규직이라든가 타임파트를 일하신 분들의 월급은 좀 더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렇죠. 노노의 분쟁의 어떤 갈등의 이제 근원지가 될 수 있겠죠. 예. 네. 자, 이런 갈등들이 전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서비스 고용 시장이 축소될 것이다. 그 얘기하면서 지금 무인 영업장, 키오스크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 묶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이것은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나 이런 데서 키오스크를 확산하는 그런 추세 좀 더 함께 합성하리라는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고객이 메뉴를 선택하고 계산을 자동화하는 이런 추세 확대는 4차 산업혁명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네. 이제 서비스의 질과 양을 개선하려고 하는 또 고객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하고도 많이 직결되고요. 또 동시에 소위 얘기해서 비용을 줄이는 이런 경영 철학이 함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소위 얘기해서 기계화되고 로봇화되는 것은 상당히 어떤 경향적이고 또 동시에 이런 최저임금제와 편성해가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기술적 발전이라는 부분을 또 이건 묶어서 보기보다는 좀 별개로 봐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네네. 일단은 주유소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세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주유소에 가서는 무인으로 기름을 넣어보셨을 테고요. 본인이 직접. 네네. 이런 무인 시스템 설치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사실 일자리 문제랑은 좀 충돌하는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최저임금제가 상승되면서 더 많이 확산될 거라는 것에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에 기름 넣는 그런 정유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는 현상들은 네. 경영 합리화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떨어지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에 하나의 현상으로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구들이 이런 소위 해서 요구들이 고객의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요구나 이런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 네. 무인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인간에 대한 조정과 해결해야 되는 어떤 특수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더 조심해서 서비스 업종에 해야 되고요. 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비용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네네. 고객에게 좀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의 어떤 이 상쇄되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네.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도 과거에 한번 그림자 노동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고객이 일을 하는 만큼 편리성도 좋아졌지만 또 가격이 좀 다운된다던가 여러 혜택이 없다면 그냥 인건비 줄이기 이렇게밖에 안 보일 텐데. 그렇죠. 예, 당장 비정규직 근로자 혹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참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기술적 진보를 무조건 비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들을 좀 어떤 틀에서 고민해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예를 들어 새로운 어떤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네. 그만큼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만큼 컨설팅 또 산업도 확대되고요. 네네. 또 그와 관련되는 또 새로운 서비스 업종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파생된 또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 그렇죠. 것이다. 네. 네. 이런 데 대한 일자리들에 좀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네. 예. 이게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라는 이 트렌드에 맞는 어떤 새로운 대응 방안. 네. 예. 이런 것들이 업계나 정부나 또는 고객들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전화 교환원이 사라진 사례. 예, 물론 좀 나이 드신 분들만 기억하시겠지만 봤을 때 무조건 일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변화도 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 최저임금 인상이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라는 교수님의 전망 지금 좀 날카롭고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 일단 임기 내에 굉장히 많이 올리겠다 현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최저임금의 적용 강도, 인상 속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좀 더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소득 주도형 경제가 그야말로 소득이 늘어서 더 많이 판매되고 기업도 그래서 더 많이 투자되고 하는 이런 주도형 경제로 가면 참 다행인데 선순환이 되면 다행인데. 네. 네. 문제의 모순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사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또는 전문가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부문별로 어떤 것들을 좀 더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네. 업종에 또는 구직 형태나 여기에 따라서 정규냐 또 타임지냐에 따라서도 탄력적으로 좀 적용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네네. 아주 정말 그 힘든 소상공 분야의 그런 사업주들에게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까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업의 형태나 또는 규모나 또 이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에 따라서 또 이런 파위법과들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걸 좀 더 미리 좀 생각해보고 이거를 체크해 나가고 이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산업 현장이 균질하지 않고 각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이 높낮이를 파악해야 된다. 중요한 말인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현 정부의 지금 최저임금 정책 같은 것들은요.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또 전문가들이나 또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감당이 어렵다는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면 그에 대한 보완을 세우는 것이 정부에서는 해야 될 어떤 기능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그 상여금 산입 문제 같은 경우도 네, 정기 상여금 산입 문제. 네. 네네. 이것도 이게 이제 뭐 돈이 많이 올라간다 또 상여금까지 같이 하면은 정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최저임금제를 상여금 산입과 관계를 해서 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면 네네. 그것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근데 물론 그 기업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규모나 형태나 또는 이것들을 다 고려해야 될 거죠. 만약에 네. 이유가 이 최저임금이 기업을 유지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 기본 철학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 최저임금제를 높임으로써 만약에 기업이 도산한다면은 네네. 이건 원래 이 정책의 철학하고도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현상이거든요. 네네. 당연히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 정부 재정 보전의 특별 조치 이런 것들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네. 예, 교수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노조 조직률, 가입률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럼 대다수의 비정규직이나 이 최저임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자기 이익을 뭐 알아서 대변하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까지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 기존 정규직들의 논의에서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이 노조가 없거나 혹은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변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그런 방식이 좀 보완.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조 자체가 좀 더 스스로가 함께 예를 들어서 고통이라든지 또는 이익을 서로 제대로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노노 갈등이 아니라 노노가 연합하는 형태의 그다음에 노노를 통해서 노조가 방지를 해서 우리 경제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생산력이라든지 생산력의 기준으로 한 노동 비용이라든지 이런 형태 국민 경제를 좀 생각하는 형태로 좀 더 갈 수 있다면은 정부가 하는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기여하는 그런 이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몇몇 이 초대기업 노조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 국민들이 좀 당황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아울러서 좀 저희가 이 노동 이슈에 대한 대안 얘기 드렸고요. 한 달입니다, 교수님. 한 달 놓고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텐데 물론 시간이 빠듯하지만 당장 좀 시행 가능한 보완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유연화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부분들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뭐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갖다가 상당히 지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기업의 예를 들어서 형태나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대기업에 따라서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체크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상태를 통해서 좀 더 유연한 정책을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원래 이 정책에 대한 철학이 뭔지,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따뜻한 그런, 인간다운 삶을 얘기한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업이 망하지 않는 쪽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상생하는 그런 형태 정책에 대한 고려나 고민, 또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도 함께 해봐야 됩니다. 이게 경제라는 것은 하나를 된다고 해서 그 다른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높인다 해서 수요가 많이 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된다면 그렇죠. 전혀 문제는 다른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소위에서 소통하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더 국민적인 어떤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노력 현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힘겨루기나 혹은 기싸움이 아니라 정말 삶의 질을 높여주는 모두의 문제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덕여대 김익성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생생경제 경제 공감사전,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화두로 저희가 오늘 다루는 이야기 중에 주제 하나 여러분께 건네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드릴게요. 샵 0945번 유료 문자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티켓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저희가 상조회사 경영 위기 얘기 말씀드리려고 했죠. 80% 넘는 회사들이 자본 잠식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는데요. 상조회사, 사실 이 상례는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치르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말합니다. 이 행사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 준비할 것들도 많죠. 여러 가지 손님 맞이도 해야 되고요. 간소화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부담하기보다는 회원제처럼, 보험처럼 다달이 납입하면서 나중에 혜택을 입도록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회사들이 자금 운영을 못해서 혹은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했고요. 또 이 고령화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이 상조회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가입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부실해지는 상조회사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인터뷰에서 다뤄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앞서 또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귀를 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하나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이야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한국은행의 이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서 또 다양한 이 해외 금리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시중은행들은 벌써 선반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관련 뉴스들 비롯한 여러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이게 줄어들지 않고 늘고 있네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가계대출 중에서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월과 10월에 0.5%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2월 이후에 2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네. 10% 이상 고금리 대출의 비중은 2013년 1월에 3.3%까지 올랐다가 작년 6월에 0.2%까지 떨어졌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조금씩 좀 오르더니 0.5%까지 높아진 겁니다. 이 3% 미만의 저금리 가계대출은 줄었는데 작년 8월까지만 해도 3% 미만 대출이 75.9%에 달했는데요. 이후 지난 7월에는 22.4%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네. 자, 시중은행은 지금 가파르게 금리 인상 반영되고 있는데 그 영향인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서 은행들이 미리 좀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풍선 효과에 따라서 신용대출이나 이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좀 몰렸다는 분석도 좀 있는데 실제로 10%가 넘는 대출의 대부분은 이 신용대출이라고 합니다. 이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건 그만큼 이 상환 부담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데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 상환 부담이 더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10월 부동산업과 임대업 매출을 봤는데 역시 좀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았나 곤두박질 쳤네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달에 산업별 서비스업 생산 지수 중에서 이 부동산업과 임대업 항목이 전월보다 15.2%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요. 작년 7월과 비교해도 5.7%나 줄면서 2012년 8월 이후에 5년 2개월 만에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주택 매매나 전월세 거래가 좀 그만큼 줄었다는 건데 주택은 물론이고 상가나 점포, 공장 같은 다른 부동산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부가 이 부동산 규제를 좀 대폭 강화하면서 주거용 거래량이 좀 기본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긴 추석 연휴도 좀 거래량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부동산 개발과 중개업종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실제로 작년 7월과 비교해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19.8%, 또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은 17.2%나 급락하면서 이 전체 지수를 좀 끌어내렸습니다. 반면에 이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은 오히려 좋았는데, 연휴라고 해도 뭐 임대료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또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같은 이 기업 경기도 좀 좋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내년 중반부터네요. 다가구 주택, 기숙사 같은 다중주택,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무조건 시공사 또 감리 이런 것들도 껴야 되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윤홍철 의원이 지난 1월에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연면적 200제곱미터가 넘는 건축물은 모두 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좀 금지하고 있고요. 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넘지 않아도 다중주택이나 이 다가구 주택 같은 이 주거용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뭐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또 이 비주거용 건물은 뭐 495제곱미터 이하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규제를 좀 강화한 겁니다. 네, 시공 문제 결국 뭐 안전 때문인가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전을 비롯한 이 규제가 좀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허용한 거는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소형 건물은 건축주의 좀 자유를 존중해주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네. 이런 건축물 대부분이 실제로는 이 다중이 함께 이용을 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실이나 안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직접 시공 대상을 좀 더 제한을 하게 된 건데, 실제로 이번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필로티 구조의 빌라 등도 대부분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사례가 좀 많다고 합니다. 네,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뭐 그간은 좀 재벌 이런 것도 많았는데 좀 완화됐네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기업 호감 지수를 조사했는데,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해 47.6점보다 8.2점 오른 55.8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호감 지수가 50점을 넘으면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답변이 그렇지 않은 답변보다 더 많고 50점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하는데요.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33점에 그쳤던 대기업 호감도가 올해는 52.2점까지 올라서 긍정평가로 돌아섰고요. 중소기업은 59.4점을 기록해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네, 주로 이렇게 좋은 인상을 받게 된 배경 뭔가요? 대한상인은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경제 성장률도 오르면서 기업에 대한 호감도도 좀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좀 풀이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의 경제적인 성과를 비롯해서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설문 평가를 했더니 기업들의 경제적인 성과는 62.8점을 받았는데요. 반면에 사회적인 기업, 또 규범 윤리 준수 등의 항목에서는 40점대에 그쳐서 상대적으로 좀 평가가 낮았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충분치 않고 또 이 법규범 준수, 윤리경영 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 뭐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쇼핑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시는데 10월달 성적표를 봤더니 좀 주춤했네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6조 3,333억 원으로 지난 9월보다 6.8%가 줄었습니다. 작년 10월보다는 9.9%가 늘었고요. 네. 최장 10일의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온라인 쇼핑도 좀 주춤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쇼핑 금액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 10월 달에 모바일 쇼핑 금액은 4조 290억 원을 기록해서 전체 온라인 쇼핑액의 63.6%를 차지했는데 2013년 1월 모바일 쇼핑을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게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고금리 대출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정부가 규제마저 강화하면서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가계대출 총량은 줄지 않고 금리만 올리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좀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저기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쉽게 만나는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상조회사 광고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해서 가전제품도 준다, 여행상품도 보내준다, 이런 사은품까지 제시하죠. 유교적인 문화가 뿌린 한국 사회에서는 이 상조 아주 중요하고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상조회사들 금융회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상당수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기저기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의 불이익은 흔한 편이고요. 아예 폐업해서 연락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의 관리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아직 애매한데요.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꾸준히 추적해 오신 분이죠. 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혜입니다. 네. 자, 이 기사에는 상조회사가 줄초상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는데 업계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조업체 수가 2012년에 307개에서 2016년에는 197개, 올해 3월에는 186개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 소형사들은 폐업이 많고요. 대형사 위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 정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이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등록 요건이 자본금 3억에서 15억으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네네. 또한 선수금 적립도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등 보존 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뭐 자본 잠식된 회사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 상황인데도 가입자는 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가입자 수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483만 명이 넘고요. 네. 선수금도 4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정위에 자료를 낸 190개 상조업체를 보면은 190개 중에서 111개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이들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 7,425억 원입니다. 네. 대부분 영세한 상조회사뿐만 아니라 대형 상조회사도 예외는 아니고요. 네. 상위 10개 상조회사 중 2개를 제외한 8개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무분별하게 뛰어들었다가 이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큰 회사까지 그렇다. 아니, 이 가입자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 상조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좀 줄어들고 문제가 생긴다. 이 배경 좀 어떻게 저희가 분석해 봐야 될까요? 가장 큰 게 초기에 이 소비자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후죽순격으로 상조회사가 수백 개는 늘어났지만은 이들이 이제 소비자들을 현혹시켜서 가입시킨 후에 네.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도망가거나 또는 파산시킨 경우가 비일비재해가지고 소비자 피해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고 네. 또 공정위도 이것이 소비자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잘못도 있고요. 늦었지만은 설립 자본금을 15억으로 강화하고 선수금 보존을 위한 준비금 적립도 50%로 강화했지만은 네네. 아직도 소비자들 불신이 커가지고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9년 1월까지 자본금 증자가 15억 원이 이제 현행 그 상조회사도 증자를 해야 네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업체 중 이 40~50개가 네. 중소업체가 이걸 맞추지 못하게 되면 또 폐업해가지고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들이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고령화 시대의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100만 명, 이게 정말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9246님 방송 듣다가 지인들 중에 상조업체 피해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그런 기사를 보고 저희도 놀라서 이렇게 지금 오늘 다뤄보고 있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회사가 파산해도 내가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거나 일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상조회사는 이게 성격이 모호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폐업해버리면 그냥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조회사는 그 상조 보험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선불식 할부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할부거래법상으로 납입금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 상조 업체들은 이 50%마저도 적립하지 못하고 이 룰을 지키지 못하고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고 파산하게 되면은 네. 법상 보상받게 되는 이 50%도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소비자 피해가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됩니다. 예, 참 50%. 자, 내가 뭐 상조회비로 한 2만 원을 내면 만 원은 그 회사에서 따로 저축을 해둬야 된다. 그러니까 보관을 해둬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어서 돈을 다 날릴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정위가 뭐 부실 위험 높은 거 지금 직권조사도 했고요. 예.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긴 한데 보니까 이게 명확한 법적 근거나 제도가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누가 어느 금융당국이 이거 나서서 우리가 정리하겠다. 이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국회 논란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맞습니다. 이야기들입니까? 이게 지금 법상은 할부거래법에 관할 소관부서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또 금융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재윤경 의원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네네. 받으려고 하는 금융감독원, 금융위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이 재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경쟁 촉진을 하는 그런 임무를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감독이라든지 검사하는 능력에 벗어나 있다. 또 인원도 상당히 부족하다. 네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감원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네. 이 개정안에는 공제조합의 경영 건전성 기준도 정하고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 업무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지만은 네. 실제 통과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금융당국도 이게 왜 금융회사가 아닌데 우리가 해야 되냐 좀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고요. 정작 소비자 피해는 100만 명 아까 이 조현행 회장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걱정입니다. 이게 보니까요 피해 사례를 봤더니 좀 특이한데 뭐 이를테면 안마의자나 뭐 가전제품을 주면서 가입 유도를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해지라면 이거 할부를 그대로 다 떠안아야 되거나 환불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뭐 회장님께서 혹시 접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도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안마의자나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무상으로 주는 줄 알고 받습니다. 네네. 근데 나중에 해약하다 보니까 이 전자제품에 이 구입한 것으로 돼가지고 할부금을 남은 금액은 다시 청구한다든지 네. 또는 상조를 적금 상품으로 안내하고 전자제품을 할인해 준다고 해서 가입시킨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네네. 상조 업체가 폐업한 경우 연락이 안 되거나 낸 돈의 50%도 못 받는 피해자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참 이게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까지 떠안는 게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관련해서 피해 구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앞서 재윤경 의원실의 이 수정안 법안 개정안 가지고도 여러 논란이 있다. 지금 금융위 금감원 다 공돌리게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금융소비자연맹에서 같이 좀 피해 구제 활동을 마련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상조 공제조합에서도 안전 서비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원래 소비자들이 가입한 본래 목적대로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네. 한국의전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네네. 상조 피해자인 것이 확인이 되게 되면은 네. 원래 계약한 서비스와 동일하게 장례 서비스를 받고 미납 네. 잔여금만 납입하면 되도록 이렇게 이 서비스를 피해 구제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폐업한 상조회사에 260만 원의 상조 상품을 가입해 가지고 월 2만 1,000원 정도 60회를 낸 경우에는 네. 이 적립금 그러니까 50%가 적립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적립금액과 잔여 미납에 129만 원을 상례 후에 나중에 내게 되면은 네. 동일한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피해 구제 활동으로 하고 있고요. 네. 아울러 상조를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무이자 신용카드로서 후불식 상조도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중요한 거는 물론 이 소중한 재산도 재산이지만 당장 경황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더 당황스러우실 텐데 좀 거기에 대한 구제책까지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피해 보신 분들 많다라는 사연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됩니까? 금융소비자연맹에 연락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네. 전용선은 1577-4499로 하시면은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1577-4499. 좀 지금 9182님도 3년 동안 어려운 생활 여건에서도 납입을 했는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날렸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많습니다. 자, 이 당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고령화 때문에 상조 관심 높아지고 있거든요. 앞서 지금 가입자 수는
매년 점점 48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나 업체들의 준비는 좀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 좀 꼭 확인하십시오라는 팁 좀 알려주십시오. 예, 요즘은 말씀드린 대로 후불식 상조도 있고요. 상조 가입을 안 해도 장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것을 좀 살펴보시고요. 이 선불식 상조 상품이 본인이 꼭 필요한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보전금이 충실히 예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재무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고 크고 튼튼한 상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최근에는 이 안마의자 등과 같이 상조 결합 상품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런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가입하는 것은 나중에 해약치나 또는 그 비용은 반드시 자기가 내는 것으로 알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조금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뭐 여러 가지 슬픔과 경황이 없는 와중에 또 이런 일까지 겪지 않으시도록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전화번호를 아까 잘못 안내했는데요. 네. 1688-4499입니다. 네, 1688-4499는요. 피해 입으신 분들 좀 급히 구제할 때 좀 조언이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금융소비자연맹 조현행 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 장바구니. 네, 앞서 저희 브릿지 쿠션의 이 퀸의 We Are the Champion 배경음악과 함께 이 한국 경제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바구니 경제를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월요일마다 함께해서 여러 가지 힘나는 이야기,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 알려주시는 분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바구니 경제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자, 오늘도 기분 좋은 장바구니 소식 부탁드리고요. 자, 12월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데요. 뭐, 가끔 종종 저희들에게 어식백세, 이 수산물 소개해 드리고 주시고 계시는데, 이번 달 어식백세 어떤 건가요? 네, 그렇죠.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로 접어들었는데요. 네. 이번 달 어식백세는 물메기와 감태가 선정되었습니다. 아, 물메기와 감태. 예. 둘 다 시원한 느낌입니다. 네. 이 메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물메기는 뭐지 싶으실 텐데요. 네네. 이 물메기는 심해성 어류로 우리나라 동남해안과 일본 근해 쪽에서 서식하고 있어요. 네. 지금부터 한 2월 정도까지 많이 잡히는데 입이 매우 크다 보니까 메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물메기로 붙었습니다. 네. 이 물메기가 12월 어식백세로 꼽힌 이유는 지방이 적고 그리고 단백질 함유량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네. 겨울철에 영양을 보충하거나 보양식으로 아주 제격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 각종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서 겨울철 감기 예방이나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네네. 또 껍질과 뼈 사이에 교질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다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참 건강에 좋은 생선이군요. 저는 네. 사실 동해안 가면 곰치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곰치요? 예, 물메기와 곰치가 비슷하고 요즘은 같은 요리도 하는데요. 부모님들과 여행 가시면 한번 물메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태는 진짜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먹어봤습니다. 파래 비슷한데 파래랑 좀 달라요. 그쵸. 이 원래 이름이 가시파래였다는 이 감태는요. 네. 파래와 매생이 정도의 중간 정도 되는 이 해초류로 보시면 됩니다. 네. 파래보다는 가닥이 더 가늘고 네. 매생이보다는 씹는 맛이 있어요. 네. 청정한 갯벌에서만 채취하는 이 감태는 미네랄 덩어리로 알려진 건강식품인데 요오드나 칼슘, 비타민 B가 풍부해서 인체에 쌓여있는 산성 물질을 없애주고요. 아, 또 네. 이게 담배 피는 사람한테 참 좋은 게 네네. 몸에 축적되어 있는 니코틴을 해독하고 중화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화 방지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역시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뛰어나고요.
네, 겨울철 부모님들께 좀 제안해드리고 싶은 좋은 음식, 감태, 물메기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담배를 아예 안 피시는 게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만 피신다면 네, 감태가 니코틴 해독 중화 효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역시 겨울철에는 별로 먹을 것, 구할 것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알찬 소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12월이 조금 설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 정보도 항상 알차게 알려주시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내년 겨울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이제 70일도 안 남았더라고요. 맞습니다. 2월이에요. 2018년 12월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2월입니다. 네. 이 문체부가 그래서 개막식인 2월 9일에 이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약 한 달 동안을 평창 여행의 달로 지정해서요. 네. 국가적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연계된 관광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근처 어디를 함께 가면 좋을까 미리 좀 생각해 보았어요. 네. 때마침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눈길을 끌던데 네네.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온 당신에게 하루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어떤 휴식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어떤 휴식 하고 싶으세요, PD님? 저는 잠을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위였어요. 네.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천역과 숲길이 2위와 3위 이렇게 상위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강원도에서 내리는 눈을 보면서 온천욕을 해봐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겨울하면은 새하얀 자작나무도 떠오르는데 네. 강원도 평창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시면 인제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네. 이 지역에 자작나무 숲이 있는데 네. 순백의 자작나무 숲을 눈과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멋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강원도에 매력적인 곳이 많은 만큼 동계올림픽도 보고 강원도 자연도 함께 만끽하시면 좋겠어요. 예, 자, 땀 흘리는 스포츠 경쟁은 평창 올림픽이지만 또 평창에 가면 네. 이렇게 일본 영화 러브레터 못지않은 아주 서정적인 장소가 많으니까요.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한번 가봤는데 약간 네. 등반을 해야 되니까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제 네. 네. 인제는 좀 위쪽이잖아요. 인제까지 갔다 그냥 오기 뭐 할 것 같습니다. 거기 네. 유명한 조형물들도 많이 보이던데요. 그렇죠. 또 맛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럼요. 이 인제 쪽의 명물이라고 하면은 황태가 유명해서 맞습니다. 여기저기 황태 조각들이 많이 조각돼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황태 축제를 열 정도로 황태가 유명한데요. 네. 이 황태 덕장이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 풍경 중에서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명태를 이 추운 겨울 얼렸다 녹였다 이렇게 반복시키면은 속이 노랗게 되기 때문에 황태가 되잖아요. 네. 인제 가셔서 덕장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해 보시고 황태 구이와 함께 이 강원도 산나물로 한상 드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네. 거기다 또 직접 뽑은 메밀면으로 만든 막국수 인제의 별미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지금 3시 53분인데요. 방송 중에 네. 배가 안 고팠었거든요. 이 코너 진행하면 끝나갈 무렵에 배가 고파서 침이 고입니다. 자, 그리고 강원도에 요즘 이렇게 숙박업소 여러 가지 바가지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좀 세계 손님들 맞는 만큼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2주의 농산물 물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주 농산물 물가도 한번 좀 살펴보자면요. 겨울이 네. 다가오다 보니까 동지 역시 놓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팥죽 먹어야죠. 네, 이 팥 가격이 점차 이제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작황이 안 좋아서 팥 가격이 올해 내내 비쌌는데요. 11월부터 본격적인 이 해팥 수확에 들어가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500g에 8,2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살펴볼 거는 찌개에 많이 해먹는 애호박도 지금 한 개에 980원으로 평년보다 가격이 저렴해요. 네. 충남과 호남 쪽 농가에서 오이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밭에 오이 대신에 애호박을 키웠기 때문인데요. 네. 12월에도 본격적으로 애호박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가격은 평년보다 계속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풍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팥 건강에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요. 동지 단팥죽, 팥 가격 내려간다니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애호박이 저렴해진다고 하는데 찌개에 많이 넣기도 하니까요. 많이들 즐겨보시고 이번 주 제철 농산물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이번 주 제철 농산물로 제가 준비해본 거는 우엉을 한번 저도 꼽아보았어요. 우엉이요? 네, 네. 여성들 사이에서는 우엉이 오히려 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그 이유는 당질의 일종인 이눌린이 풍부해서 신장의 기능을 높여주고 또 섬유질이 많기 때문이에요. 네. 거기다 우엉은 돼지고기의 산성을 중화시키고 또 누린내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와 함께 요리하면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우엉 한번 구입해 보시겠다 하시면은 이 네. 껍질에 흠이 없고 윗부분이 굵기가 손가락만 한 걸 골라주셔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너무 두꺼우면은 결이 질기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구입 후에는 건조해지지 않게 집에서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후라이팬 같은데 덮으셔가지고 차로 드셔도 또 건강에 좋으니까요. 우엉 즐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버릴 것 하나 없는 알짜 코너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8106님 이런 얘기 주셨어요. 상조회사 가입보다요 매달 부모님 한 분 기준으로 5만 원 정도 적금 부어두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습니다. 예, 오죽 상조회사들이 좀 이 소비자들을 실망시키면 이런 얘기까지 해주실까요? 또 지인들 중에서 피해보신 분들 많다라는 의견 계속 주셨고요. 최저임금 좀 두 번의 고통이 안 되도록 영세 자영업자 또 최저임금 받는 분들 고려해서 조정해 주기 바란다라고 2046님 3518님 주셨네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같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겠죠.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